안녕하세요. 진저티 프로젝트의 서연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는 왜 상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비영리 영역에서 넓게 퍼져서 존재하는 동료들 간에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한번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요? 진저티 프로젝트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던 시기는 2018년이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서울시 MPO 지원센터와 비영리 영역의 트렌드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대를 정의한 말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것은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이 시대를 설명한 키워드였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사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키워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영역에 다가오는 변화가 너무 급격해요. 이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조직이 혼자 풀 수 있었다고 믿었던 문제들을 이제 혼자 못 풀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사회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에 저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복잡함 속에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감정, 불안하다는 감정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나에게는 이 변화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누군가는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조직인데 우리의 미션을 이루어 가려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불편함을 겪을 용기가 우리에겐 있는가라는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 안에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관성을 뚫을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만큼 불안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 때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드러낼 때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펼쳐질 수 있고 대화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가의 시대란 존재하는가, 모든 리더들이 답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라는 생각을 2018년에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지도,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말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어떤 리더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까? 변화가 이렇게 삽시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까지 이게 성공의 방정식이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믿었던 그 굳은 믿음이 과연 앞으로도 괜찮을까? 이제는 성장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했었는데 과연 계속 성장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조직이 성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풀릴까? 이런 질문도 저희에게 던져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 성공의 방정식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굳게 믿었던 그 성공의 방정식이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재앙의 씨앗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멈춰서서 이 시대가 어떤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6년에는 진저티 프로젝트는 밀레니얼 세대 연구라는 걸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조금 낯선 세대가 지금 물밀듯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세대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비영리 영역에서 한참 많이 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기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으로 저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발 사진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광화문 집회 때 나왔던 깃발입니다. 깃발이 이전의 집회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주묘총을 사람들이 들고 왔고요. 장수풍뎅이 연구회 이런 있지도 않는 조직의 깃발을 사람들이 만들고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집회에 나올 때는 신념을 가진 어떤 조직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개인으로서의 자기 취향과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드는 감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제 안에 있는 게 궁금해요. 나를 발견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가치와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얘기도 했죠. 저는 이제 조직과 내가 느슨하게만 연결하고 싶어요. 조직과 내가 80대 20으로만 만날 수 없을까요? 비영리 조직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조직이 나를 온전히 대변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다양한 가치를 담기에는 조직이라는 그릇이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직 문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미션을 발현할 수 있도록, 더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조직 구조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를 조명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새로운 조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미션을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구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연구는 2015년에 했던 저희의 공익 활동가를 위한 미래 역량 연구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활동가들을 위해서 역량을 진단해 주세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역량이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뻔한 역량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모금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기획서를 잘 쓰고 싶어요.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대에 그 정도 역량이 필요한 걸까? 저희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10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세요.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역량들이 끌어져 나왔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상상한 것들을 모아 2015년에 쓴 시나리오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일하는 나초록 씨는 제주도에서 일합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본부와 일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텃밭을 꾸미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격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2015년에는 이런 삶이 상상 속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재형으로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쩌면 홀로그램 시위는 어떨까?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다 같이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이 흐르지 않아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형태로 모일 수 있겠다. 우리에게 번역기가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어떤 네트워크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의 관점과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점을 좀 멀리하고 10년 후라면, 5년 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상은 꼭 아름다운 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사실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도 저출산과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쭤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조직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야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질문해야 할까요? 아마 이 시대는 아직 답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대화는 모두가 답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탑다운의 구조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아직 답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조직에 개나 소나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직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어떠십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까지 온 관성대로 계속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서로 질문을 하면 새로운 생각이 나올 거고 새롭게 성찰할 수 있을 것이고 실험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변화가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조망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 우리의 변화는 어떤 식일지 상상해 보아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외부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대화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일하다가 제가 계속 일할 수는 있기는 할까요? 비영리 조직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상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지키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할지 함께 상상하고 함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본질을 위해서 나의 내면 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으로 그 내면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직 답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미래를 향한 갈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비영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 서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겐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 다페이스의 조수담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만드는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페이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보라색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내서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페이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무력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미디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 6월이었죠. 온라인 피드에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pride.face.kr을 쳐서 들어가면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이제 슬로건이 뜨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 키퍼에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착장을 고르는 이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저희가 주최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즐거운 캠페인이었고 12일 동안 저희가 이제 참여자 이메일을 집계했을 때 8만 5천 명 정도가 함께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2만 개 정도의 콘텐츠를 이제 행렬을 이룬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6월은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드를 기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행렬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약간 유산균 같은 캐릭터의 모습에서 그 점점 발전을 했는데 두 번째 버전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왜 참여를 할까라고 하면 자기 개인 피드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 한 단계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뭐 스케이트보드나 아니면 번개머리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휠체어 같은 요소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때 제일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약간 그냥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평소에 못 해보는 걸 하는 날. 그래서 나를 대입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착장을 하는 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재미 요소를 넣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연결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효용을 느꼈던 게 되게 좋았어요. 퀴퍼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나가보지 않은 분들이 이게 내 인생 첫 퀴퍼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온라인 피드에 되게 개인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고 전체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이는 행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도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고를 때 처음부터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키퍼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키퍼 조직이나 이런 곳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각각의 색깔로. 단체 단위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일 사실 재밌었던 거는 그 개인들의 참여였는데 그 키퍼에서 항상 사진사로 같이 하시는 분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이제 키퍼에는 생수가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생수를 사진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단체들에서 아예 자발적으로 저런 이제 슬로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올리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셀럽이나 뭐 이제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또 따라서 재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재창작 과정에서 그 이용자들이 알아서 뒤에 있는 그 연보라색 배경을 본인들끼리 공유하면서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가 한 건 이제 거기에 숟가락을 잘 얹었죠. 뭔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실 때 굉장히 많이 리트윗을 하면서 알린다거나 그거를 다시 떠올려 가지고 알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요했던 건 약간 완성되는 경험을 처음부터 기획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잖아요, 참여자들의. 그래서 참여하실 때 이메일 주소를 넣고 참여를 하시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완성된 우리가 만든 이 온라인 큐퍼라는 행렬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큐퍼를 총망라한 이 영상을 같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use the future is now. The fire is stored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두 번째 캠페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좀 시일이 됐는데요. 2017년 11월쯤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고 Here I Am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Here I Am 프로젝트는 랜덤 채팅 앱 안에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고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이후에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내서 어떤 법 개정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었고요. 적어도 300만 회 이상 이제 콘텐츠가 조회가 되었고, 그리고 1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청원에 참여해서 아청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에 연대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10대 여성 인권센터라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활동비로 이제 수익금을 기부를 했는데요. 이때 4천만 원 정도를 모금하고 순 수익금인 1,900만 원을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이거는 피해자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를 향한 질문이라는 각으로 짰었고, 그리고 아청법 개정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자마자 공감한 그 순간에 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빠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청원 서명을 받았고, 청원 서명을 받을 때 이제 그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가위랑 법사위라는 이제 관련된 부서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응원하는 개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펀딩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참여를 유도할 때 특히 펀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려면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짤 때 굉장히 섬세하게 짜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랜덤 채팅 앱이 상대방이 가까워지면 이제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마다 킬로미터 수가 이렇게 채팅창에 같이 뜨면서 뭐 0km 남았습니다, 뭐 100km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청소년들의 주변에 10km 이내, 100km 이내에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같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구하다가 성착취를 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성찰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Here I am,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단위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10대 여성 인권센터에 그냥 온라인에서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연대 단체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 단체의 서명을 같이 전달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에서 아청법 개정 관련된 서명을 받을 때도 피해자를 피해자로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같이 좀 올릴 때 이게 한 군데에 모여서 저희가 다시 그걸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결과물에서 계속 참여에 대한 효용을 주는 식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행복한 표정으로 수익금을 같이 전달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양말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키링 가지신 분들 보면 서로 이렇게 눈인사하고 알아보고 좋아하고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네, 마지막 캠페인 사례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캠페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캠페인 완료를 했고 7월에 첫 팔로업 레터를 보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후원자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레터인데요. 내가 만드는 하루라는 캠페인을 실행했었고 이 캠페인은 이제 상반기에 다페이스가 그 텔레그램 내 성착취 일명 N번방 사건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기획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발성으로 첫 번째 컨텐츠를 내보내고 후속으로 나갔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있는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을 찾아가서 문제 진단을 같이 해보는 컨텐츠를 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하루는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루를 만들어준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이라고 했을 때 그 효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뭐 3만 원을 후원하든 10만 원을 후원하든 받을 수 있는 어떤 후원자에 대한 선물 같은 것이 층위가 나뉘지 않았고요. 다 똑같이 팔로업 레터를 드립니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 대신 그 실제로 진짜로 원하는 효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가? 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후원금이 전달된 이후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이게 어떤 정책적 수요라고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는 다페이스와 한사성이 같이 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기로 했고요. 7월에 첫 번째 팔로업 레터가 나갔습니다. 이 팔로업 레터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쁜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후원자 경험 중에 가장 탁월했다. 메일을 읽는 동안 고마웠고 그 고민 자체를 성실하고 세심하고 날카롭게 공유해줘서 정말 좋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굿즈나 뭔가 증명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후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사회 참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뀌나?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예전에 굿즈 설계를 해서 그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보다 그 내부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후원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참여를 왜 해야 되는지 기획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했을 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내부의 필요로, 단체의 필요로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한데 그냥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들은 많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참여했다는 어떤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항상 스스로도 질문하고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멋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네, 여기까지 다페이스의 조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스쿨의 초등교사 황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디스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인디스쿨 하면 꼭 무슨 인디 음악을 배우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들의 독립된 공동체입니다. 인디스쿨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0년 12월이었고요. 처음에는 어떤 한 선생님께서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고, 제가 처음 교사를 발령받은 것이 2001년이었으니까 저의 교사 생활이 바로 인디스쿨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처럼 시작했던 인디스쿨이 지금은 교사 인증 회원 수만 13만 명이 된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고, 전국 초등교사 중에서 72.5%가 인디스쿨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스쿨은 지금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인디스쿨은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의 다양한 시도와 고민과 경험들을 나누는 곳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인디스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열어 연결을 돕습니다. 인디스쿨이 하는 일은 다양한 초등교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공간, 그 공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은 일반 다른 직종과는 좀 특별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이나 연구실 같은 공간이 있지만 초등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교실에서 머물게 되고요. 이 교실이라는 공간은 누군가 나를 초대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인디스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모여졌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40만 개의 문서가 모여졌고요. 이 문서의 아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47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디스쿨 안에도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거죠. 어떤 댓글이 주로 달리냐면 대부분 감사합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 써 있죠. 그렇게 모인 글들이 모여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000기가바이트가 모였고요. 올해는 2020년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온라인과 관련된 활동들이 모여지면서 5테라바이트, 5,000기가의 용량이 인디스쿨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자료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가 계속 모여졌다는 거죠. 좀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잘 데이터 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인디스쿨의 그래프에서 어떤 자료들이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이 전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월요일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전해지고 화요일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수요일에는 좀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목요일이 되면 자료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조금 내려갔다가 토요일이 되면 좀 쉬죠. 일요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수업을 준비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최고치의 데이터들이 옮겨집니다. 보통 10,0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전국의 선생님들의 컴퓨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인디스쿨이 발전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인디스쿨에 접속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면 안전교과가 생기고 이세돌이 AI에게 치면 학교로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모여지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교사 개인 혼자만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인디스쿨은 그래서 그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동료들과 삶을 나누고 그렇게 쌓은 개개인의 지식들을 다음 세대로 넘어갈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모은 공간이라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없겠죠. 이곳은
자료실이 아니라 커뮤니티입니다. 선생님들끼리는 공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 인터넷상에 있는 교육과 관련된 댓글을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리는지. 그래서 인디스쿨에서는 이곳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이 선생님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죠. 그와 함께 인디스쿨은 안전한 실험실이 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 그 도전들은 어떤 경우에는 지지받고 공감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교실 야영을 하고 싶었을 때 관리자의 허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고민들이 있을 경우에 인디스쿨 게시판을 검색해 보면 먼저 도전했던 선생님들, 먼저 해봤던 선생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눌 수 있고요. 그 고민들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디스쿨은 교사에 의해서 교사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중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디스쿨 운영자인 저 역시 학교 현장에 가서는 인디스쿨을 이용하는 가장 열렬한 이용자가 됩니다. 인디스쿨의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등교사 중에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인디스쿨의 대부분의 서버 관리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운영, 시스템 개발 역시 초등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인디스쿨의 열렬한 이용자가 되는 것이죠. 개발자이며 이용자고 운영자이며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운영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운영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닉네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옆반의 사람이 바로 운영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주는 선생님 역시 닉네임으로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인디스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회원의 자격은 초등교사라는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기부하는 개념, 자발적 운영회비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초등교사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부를 하거나 운영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모든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제약이나 어떤 정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디스쿨의 존재는 회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디스쿨이 회원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그럼 인디스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스쿨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초등교사들에게 인디스쿨이 과연 필요한 공간인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스쿨은 꽤 오래전부터 온라인 운영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정례 회의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안건들을 공유하고요. 그 공유된 안건을 통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 회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그룹웨어들을 고민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2016년부터 18년, 19년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험해보고 현재는 슬랙이라는 사이트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대화를 하는 것들은 단순히 사용의 편리성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된다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흐름과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슬랙의 한 장면인데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들을 슬랙으로 했다면 슬랙이 온라인 소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노션은 아카이빙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결과들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운영진이 왔을 때 그리고 과거의 사업들을 다시 보고 싶을 때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인디스쿨은 직계에 따른 위계가 없고 매우 수평적인 조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디스쿨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누구의 통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인디스쿨의 운영진들은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인디스쿨을 넘어서 다른 비영리 조직의 사례를 같이 공부하고 민족인 문화와 의사결정에 대한 공부 모임도 함께 운영하면서 인디스쿨 운영진으로서의 발전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것들을 변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하지만 변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디스쿨의 가치가 바로 그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쌓은 데이터와 자료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런 다양성들을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 바로 광장을 열어 연결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인디스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현입니다. 저는 오늘 비영리 조직으로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띠는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인데요. 저희는 민주주의 플랫폼도 만들고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이슈 커뮤니티 내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활동, 그리고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시키려는 기관들의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다양한 큰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빠띠는 이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선택했는데요. 저희는 민주주의 기반 공공재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 아래에 다양한 협력가들 그리고 크루들과 함께 조합을 이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주로 고민하는 커뮤니티 활동가들, 공론장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활동하는 공론장 활동가들, 시민들이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더 쉽게 만드는 데이터 활동가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팀들이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빠띠는 각각의 팀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민주주의 플랫폼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목표 아래 팀과 커뮤니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빠띠 그룹스를 만들거나 누구나 쉽게 공론장을 바로 열 수 있도록 빠띠 믹스라는 플랫폼을 이번 8월에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미팅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는 팀들을 위해서 빠띠 타운홀이라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주도해서 공익 데이터들을 만들고 축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파티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툴킷을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고민해 보았는데요. 386 세대라고 불리는 혹은 지금 586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은 권력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고 내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과연 민주주의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쉽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서로 신뢰하고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협력과 신뢰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민주주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사회 각 영역에서 저마다 적합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작동하는 혹은 행정부 안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하지만 작은 조직이나 작은 기업 안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또는 시민들이 큰 기관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일 때 필요한 장치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필요한 저마다 적합한 방식의 민주주의 장치들을 혹은 플랫폼들, 툴킷들을 저희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주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과 협업 방식에 기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나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는 시키고 누군가는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저마다 같은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 변화는 양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누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올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같이 캠페인을 통한 직접 행동에 나서고요. 그 캠페인들을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플랫폼에 올려서 공감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은 예전과 다르게 나는 후원을 할 때니 활동가가 대신 활동을 해달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작게라도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바쁘시지만요. 또한 내가 후원하고 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내가 후원을 했으니 그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의미가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띠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쓰레기 덕질이라는 쓰레기 덕후의 가상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쓰레기 덕후들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데요. 본인들의 쓰레기 관찰기부터 시작을 했더니 쓰레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쓰레기를 준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커피숍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거나 환경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는 활동으로 이어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기관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있어야 하고 기관들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빠띠는 서울시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서울의 공론장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모아서 함께 토론을 벌이고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시가 정책을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을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한 빠띠는 최근에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스크 재고 앱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빠띠가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요즘은 금융,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둘 중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더 공공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한 해 R&D 예산이 미 실리콘밸리 10개 기업의 R&D 예산을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IT 기업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에 과연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금융과 기술에 대한 부담은 비영리 활동가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도 더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가 수익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거나 디지털 기술 모두를 뿌리 깊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목표들을 세울까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하나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엔진이 더 좋게 작동하고 이 엔진이 덜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절한 목표들에 대해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것보다는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스토리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그 전달 후에 캠페인을 벌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모은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목표 혹은 우리에게 적정한 목표가 뭔지를 설정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기술이 지배한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저는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 공공성이 왜 중요한지를 비영리 활동가들이 더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비영리 조직인 빠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더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들이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많이 나눈 얘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신뢰하고 협력하고 저희가 분권이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만들었듯이 저는 지금 시대의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조직으로 남고 싶습니다. 빠띠가 영리를 추구하는 일이 아닌 비영리를 위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조직을 공유할 수 있고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비영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공공이 함께 소유하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을 만드는 것,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 플랫폼 혹은 저희 툴킷을 함께 사용해주는 분들과 함께 소비자 조합이라는 형태로 조합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과 기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감히 비영리 조직으로서 시민들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민주적인 삶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조직으로 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이 민주적으로 바뀌고 세상이 민주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세상에 더 민주주의를 보급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작업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포럼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 강연에서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2부 뉴 비영리 세션을 진행하게 된 진저티 프로젝트의 서연선이라고 합니다.
앞서 1부에서는 경험하는 미래라는 키워드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2부 세션에서는 실제 비영리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뉴 비영리라는 말이 좀 식상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표현하려는 마음을 좀 잘 전달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2부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강연에서 듣지 못했던 또 각 세 조직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연사분들의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소담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대표 조수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스쿨 대표 운영진 최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에서 민주주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디스쿨에서는 강연을 해주셨던 황정혜 선생님 대신 지금 최서연 선생님께서 대담에 참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작은 장치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간혹 화면으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좀 돕는 장치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엠포럼 지금 제 눈앞에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생각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질문들을 각각의 연사분들에게 좀 한 분씩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페이스 조소담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모두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떨면서 좀 버벅거린다든지 실수를 해도 원래 그 비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거니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페이스를 보면 참 공감이 된다, 재미있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주제로 저런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저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제 보라색이 보이고 다페이스가 만든 것들이 많아요. 1203 공정희님이 사전 질문에 남겨주셨던 말들을 한번 그대로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중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을 캠페인을 할 때마다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캠페인이 주관 조직의 인맥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많은 조직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페이스의 캠페인들이 참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다. 그래서 공감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주제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많은데요. 그런 캠페인들을 기획하면서 또 그 재미와 의미는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또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페이스는 사실 캠페인을 기획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캠페인을 기획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현장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제도에서의 해결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뭔가 그 거시적인 어떤 구조에서의 뭔가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교육부가 해결을 해야죠. 혹은 뭐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바꿔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개인 관점에서 어떻게 공감하게 할 것인지를 먼저 두고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좀 교육 문제에 관련된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접근해서 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거나 콘텐츠로 풀어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처음 가서 질문을 할 때는 뭐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진짜 주관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지
진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진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대답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 교육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혹은 어떤 이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혹은 법 체계에서 이걸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통계나 혹은 그런 제도에 관련된 대답을 들을 때 그게 확실히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운동으로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맞긴 하지만 제가 사실 들었을 때 제일 만족했던 대답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랑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고 싶을 때는 예를 들면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해결될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혹은 집에서 눈치를 못 채고 뭔가 계속 방관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간 이런 경우일 때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얘기로 이제 생각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선생님들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약간 본인이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들으면서 이제 캐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가 방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들으셨던 얘기 중에 약간 잠깐 스쳐가듯이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랑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먼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을 때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한 무력감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만든다. 혹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 진단을 한 후에 그 개인이랑 연결하는 포인트에서 그게 재미있는 캠페인이 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그 후에 행동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참여해야 되는 행동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진단이 있고 개인이랑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밌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다페이스의 캠페인들을 보면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데에는 한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캠페인적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게 또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캠페인이지만 그런 것들을 기획하지만 또 그럼에도 이런 건 좀 지키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넘지 말아야 성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 기획의 의도나 또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냥 그 캠페인을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동원하는 방식의 캠페인은 필패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얻어가는 효용이 분명한 것이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실패했던 경험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 그 예전에 기획했던 캠페인들 중에 간호사분들의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태움에 관련된 문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직접 당사자들이 좀 본인들의 실태를 알리면서 공유하게 할 건지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약간 빙고 게임처럼 해서 그 인터뷰에서 얻었던 굉장한 공감하는 포인트들 간호사 당사자들이 아 진짜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만 우리 뭐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혹은 뭐 그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당사자 집단에서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획을 했는데 그 빙고 게임 자체가 사실 약간은 그래도 재밌거나 즐거운 요소를 넣으려고 했지만 되게 그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그 나도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할 때 참여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무력감이 뭔가 쌓이는 종류의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아 그래 그 간호사분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못 한다고 하니까 좀 더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쌓여가는 얘기들을 보니까 아 나도 진짜 힘들었어.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점점 극단으로 이제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 난 더 힘들었어. 약간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 쌓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우리가 캠페이너로서 하고 싶었던 뭔가 반응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약간 무력하지 않은 어떤 참여를 만드는 건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무력감보다는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 그런 것들을 또 중심에 놓고 기획을 하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인디스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인디스쿨의 광팬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초등교사들이 자발적으로 13만이나 가입된 커뮤니티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온라인이라는 광장에서 모일 수 있는 구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 질문에 홍현준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의 장점은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은 수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연사님이 생각하시는 플랫폼 조직의 정의와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꽤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좀 더 쉽게 만들어 보자면 인디스쿨이라는 조직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굉장히 기술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기술의 힘이 어떻게 또 초등교사하고 만났지?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면 기술과 가까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초등교사 안에서 기술의 힘으로 그런 큰 광장이 열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직접 한 20년의 시간을 같이 또 참여했던 서현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으로 주셨던 이제 기술과 인디스쿨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스쿨이 처음 시작되었던 2000년 12월을 생각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나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기술과 인디스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년에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의 인터넷 환경을 보자면 한참 인터넷과 컴퓨터가 붐이 일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컴퓨터라던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 몇 분께서 교사들은 항상 교실 안에만 머물러 있어. 우리 좀 교실을 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으로 온라인을 이제 개설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룹,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굉장히 달라진 그룹이 되었죠. 그래서 그 조직 문화와 기술 생각해 봤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조직이 온라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위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 저희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술을 누가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처음 초반에 만들어질 때는 그것에 관심 있던 몇 분이 이제 꾸려 나간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것을 쭉 이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저도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인 것 같고요. 사실 꾸준히 그런 분들을 찾고 그분들은 윤효동, 무보수. 저희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은 있으나 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모니터링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오로지 헌신과 열정만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 초등교사들이 직접 개발을 한 아주 놀라운 커뮤니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 또한 이용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운영자이면서 이용자이듯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쌓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조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에서 그분들이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한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개발이라고 하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 주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들 안에서 개발자가 성장했고 또 그들이 점점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어갔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는 서버가 다운되면 자발적 후원금이 많이 는다고 들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디스쿨이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손꼽히는 사건이 이제 서버 대란이라고 불리는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서버의 문제일 때도 있었으나 그 상황에서 운영진들이 막 논의를 하죠. 이제 조직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서버를 확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그럴 때 저희는 고민 끝에 항상 이제 모든 커뮤니티 선생님들께 알림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꾸려나가고 싶은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인디스쿨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인디스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자발적 운영 회비를 열심히 보내주시고 저희는 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서 서버를 확충하거나 서버를 교체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지속되어야 된다. 이 커뮤니티가 더 나은 시도와 실험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계속 인디를 지속하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권오현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인디스쿨에 드렸던 기술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또 제가 또 관찰하는 권오현 대표님은 개발자라기보다는 활동가에 더 정신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영수님께서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이 더욱 대두되었는데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보편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새벽 노동자들, 장애인, 빈곤계층 등에게 과연 플랫폼이 친절하게 열린 공간일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누구보다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이스를 내고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빠띠는 어떤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우선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내든지 해서 공감이 가는 어떤 누군가를 세우고 그 사람을 뭔가 중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어떤 연락들이 와서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저기 공감이 되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공감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공감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목소리 내게 해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그 어떤 메시지가 공감 갈 만한 것인가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거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뭘 하는데 네가 좀 해줘
뭐 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열심히 말하는데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주니? 약간 이런 느낌의 소통 참여라는 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 저희가 민주주의 하면 많이 아닌 게 왜 국민에 의한 국민의지만 내 발음이 무슨 경상도라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게 민주주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과정을 거치고 소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게 내 거구나. 아까 이제 인디스쿨도 그렇지만 이게 내 거고 이게 우리 거구나 그런 느낌에까지 가야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되고 우리에 의한 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오너십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하고 싶었던 지점은 이걸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기업이 해주는 문제, 어떤 나보다 훨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나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문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들이 뭐 직접 개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게 우리 소유구나, 우리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소외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이게 우리의 것이구나, 이게 나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전달하는 그 조직으로서의 빠띠가 아마 조직 안에서의 조직 문화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시도들을 하시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들을 비영리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조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조직 문화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핫바띠는 아까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고 이런 조직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활동가분들 모두가 파티가 내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말하는 것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한 5년 되긴 했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은 상태에서 10명 정도 모였을 때 5명에서 10명 정도 모였을 때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기존에 있던 법인을 이제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는 저희와 같이 저희 뭐라고 할까요? 그 크루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어도 세상의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희의 어떤 조합원으로 모셔서 좀 더 그 외연을 넓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미션과 또 조직 내부에서의 경험이 일치되려는 노력은 지금 많은 비영리에서 이제 해야 할 노력이고 또 하고 계신 실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2020년은 참 다른 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2020년이 이렇게 펼쳐지리라고 예상했던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 2020년을 각 조직에서 살아내면서 지금 내가 2020년에 새롭게 알게 되는 문제들이나 새롭게 배우게 되는 감각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조직이 함께 어떤 문제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지 2020년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각 조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순서로 할까요? 예. 다른 순서로 해볼까요? 네. 그럼 우리 다른 순서로. 왠지 베테랑일 것 같은 권호연 대표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이 이렇게 안 끝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이 시작하면서 아직 7개월이나 남았네요 이러면서 이제 별일 없겠죠 이랬는데 지금 막 수해가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또 8월의 마지막은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시기들 그리고 솔직히는 7월 말 7월 초 중반 때는 올해 말에 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백신이 나와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년은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빠띠와 이제 빠띠 주변에 많은 그런 코로나 맵을 만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코로나 맵을 만드는데 그 코로나 맵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 있고 오늘 어디서 누가 확진자 발생해 있고 근데 그거를 몇 달 전만 해도 그 CDC죠.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본부 가서 마우스를 긁어서 자기 사이트에 넣고 이렇게 일을 하셨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다 모여서 정부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데이터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가다가 기계가 읽어서 바로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 마스크 데이터도 공개를 해주시면 근데 그때가 이제 마스크가 그 문제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니까 마스크 공급이 국가가 공급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던데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마스크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걸 제안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 날 같이 개발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같이 한 거죠. 네이버도 고생하고 KT도 하고 저희 같은 사람도 같이 하고 진짜 중고등학생도 개발하고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하시고 근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사회 각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뭔가를 하는 경험, 같이 극복하는 경험 그리고 데이터라는 이런 중요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같이 나누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를 서로 다 처음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게 고민이고 요즘은 이제 그거와 연결되는 고민은 어떻게 단기 노동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이 자기 데이터를 더 본인이 가져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 건데 그런 상황을 가서 그분들도 이 문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가 이 문제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더 늘려서 이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전환한 것 같아. 우리가 같이 해결했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기대하는 바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들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위안과 안심이 되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구나 되게 안심이 되는데요. 인디스쿨은 어떤 2020년을 보내셨고 어떤 걸 좀 꿈꾸고 계세요? 네, 2020년의 인디스쿨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학교는 3, 4월에 개학하지 못하고 너무 침울한 시기를 보내던 그 시기에 사실 인디스쿨은 정말 펄펄 끓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발표가 계속 연결되면서 바뀌고 그래서 선생님들 논의가 엄청 뜨겁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원격 수업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 뜨거웠던 걸 넘어서는 정말 펄펄 끓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원격 수업용 자료들을 함께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시고 또 개선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재난 속에서의 그런 협업 공동체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는 그 경험을 하게 된 전 또 좋은 배움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건너서 더 좋은 교육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교육 부분은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 고민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인디스쿨의 미래 방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2020년에 인디스쿨이 새로운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조금 게시판 형태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발이 완성이 됐고요. 베타 테스트를 열심히 해서 이제 오픈이 된 상태예요. 이게 따끈따끈한 3주 전 정도에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함께 겪으면서 2020년은 정말 가장 뜨거웠던 한 해이자 가장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이 많은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더 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다페이스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다페이스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팬데믹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분열되고 서로 혐오하거나 더 심한 차별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번에 상반기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원래 사직을 결심하셨던 간호사분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셀프 인터뷰로 해가지고 제보를 해주신 걸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루면서 각 현장에서 이슈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간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와 이야기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에 너무 가깝게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때는 내부에서의 약간 무력감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재밌고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해결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근데 완전한 뉴스라고 했을 때 제가 싫어하는 뉴스들 중에는 오히려 그 한 줄의 뉴스들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어떤 버즈는 엄청 많이 일으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회의 관심을 끄고 싶어지게 하는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건 당사자로서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키운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그게 저희가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반기에 이제 했던 캠페인 내가 만드는 하루 같은 캠페인도 그렇고 그리고 하반기에 했던 이제 온라인 큐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는 미디어고 어쨌건 저널리즘과 이야기 이 사이에서 어떤 걸 전하는 곳인데 단순히 콘텐츠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현장에 있는 파트너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설계했던 캠페인이 이제 내가 만든 하루였고 아예 사업으로서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제를 했던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이행하고 싶은데 자원이 없다. 그 자원이라는 건 사람들의 주목에 대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돈이나 혹은 다른 부분의 자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미디어로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사람들한테 약간 해석해주는 방식을 더 잘 해낼 수 있고 그럼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문제 해결에 약간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파트너를 발견하고 그걸 실행하는 걸 어떤 약간 변화의 모델로서 실험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좀 지금도 좀 고민되거나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를 얼마만큼 어떤 무게로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현장에서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에서 좀 한계를 느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 미디어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과 우리 미디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조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되는 한 해였고 내년에도 이 고민은 계속 조금씩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2020년에 또 저와 제 조직이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상황이 다른 조직이라고 다르지 않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또 위안을 받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멋진 시도들을 또 상상하고 뭔가를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어서 좀 다행이라는 감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엠포럼을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마 경험하는 미래가 이 엠포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를 상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영리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정말 만들고 싶었을까?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 우리에게 마주한 무거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질문으로 남겨졌다면 이 포럼이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엠포럼의 진행 과정이 저는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강연을 했지만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 처음이고요. 아마 첫 기획은 오프라인으로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실험적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 자체가 아산재단과 또 아산나눔재단이 만나고 있는 프론티어들의 만남이시더라고요. 아산 프론티어 커뮤니티가 함께 컨퍼런스를 이런 포럼을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별히 더 좋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굉장히 큰 질문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많은 지식과 이야기들이 또 씨앗이 심겨져서 각자의 현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